안녕하세요. 아직은 30대 후반, 인생을 더 배워야 하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처녀적에는 드라마에서 시집살이 하는 걸 보면서 저러고 왜 사냐? 나 같으면 안 산다. 그냥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얼굴을 그냥 확 할퀴어버리고 이혼하고 말지.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찼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 먹고 결혼해서 시집살이 해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 같은 인생 선배님들에게 이야기 들려드리고 인생 조언을 들어보려고 이곳에 사연을 보냅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씩 있겠지만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재해 여부 따지고 산재니 뭐니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그땐 한창 산업재해 틀이 잡혀나가고 있던 때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엄마가 대충 합의 보고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완전히 힘들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이미 아들 잃은 후라 엄마랑 시댁이랑 연락도 차츰 끊기고 그렇다고 친정에서도 별다른 지원도 못 받은 채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생기니까 더 이상 엄마에게 응석 부릴 수는 없단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은 빨리 하고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철이 빨리 들었던 거죠. 대학도 포기하고 저는 오로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만 벌었어요. 남들 술 한잔하고 나이트 클럽 가서 놀 때 저는 알바 뛰고 낮에는 회사 다니면서 통장을 10개씩 돌리며 계속 돈을 모았죠. 주변에선 너는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구두쇠네, 스크루지네 한마디씩 했지만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엄마 모시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였죠. 그래서 궁상 맞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버린 옷도 주워다가 리폼해서 다시 입고 남들이 쓰다 버린 가전제품은 땡큐였어요. 웬만한 가전제품은 제가 번쩍 들고 와서 이것저것 뚝딱거리며 고칠 수 있을 정도였죠. 그것 때문에 여자인데도 공고 들어갔고 전자제품 수리센터 아저씨한테도 어깨 넘어 배운 기술도 많았거든요. 남들은 억척스럽다, 지질이 궁상맞다, 손가락질 해도 좋았어요. 그 꿈, 오직 그 꿈을 위해서였으니까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 불어나는 모습 보며 혼자서 꿈을 꾸며 엄마랑 같이 사는 미래를 상상하곤 했죠. 참고로 저는 엄마랑 따로 살았어요. 물론 엄마는 고향에 있는 집에 계시면서 마침 고향 근처에 생긴 공장에서 일을 하셨죠. 과수원 농장 출하를 돕는 일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서 젊은 애들도 하기 힘든데 이걸 척척 해내시더군요. 아무래도 노하우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덜 피곤하게 일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 회사 기숙사에 있었고요. 솔직히 엄마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설득을 해봐도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제가 시집 갈 때 보태주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어요. 그놈의 가난이 뭔지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여자 직원이 셋이 있었거든요. 걔들은 돈만 생기면 남자 공장 직원들이랑 술 처먹으러 다니고 놀기 좋아했죠. 그런데 하루는 지들끼리 뭔가 쑥덕거리더니 너 자재과에 미스터 김 알지? 아는데? 소문 듣자 하니까 미스터 김이 널 좋아한다던데 그 소문 들었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솔직히 미스터 김은 공장에서도 인기 좋은 남자 직원이었거든요. 얼굴도 호감형에 성격도 좋고 리더십이 있고 게다가 매너까지 좋아서 여직원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다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좋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런 개소문을 누가 믿어. 그리고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헛소문은 안 전해줘도 돼. 하면서 선을 그었죠. 근데 룸메이트 애들이 너는 즐기면서 안 사니? 연애도 안 해? 그런 킹카가 널 좋아한다고 하면 한 번쯤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소문인지 사실인지 말이야. 지가 날 좋아하면 직접 찾아오겠지. 그리고 내가 뭘 볼 게 있다고 그런 킹카가 날 좋아하겠냐? 아, 됐어. 불이나 끄고 잠이나 자. 말은 그렇게 쌀쌀하게 했지만 손발이 떨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사실로 이뤄진 건지 다다음 날 주말에 정말로 미스터 김이 제 앞에 와서 혹시 일요일에 시간 있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술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정말 너무 놀라서 눈알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얼결에 저도 모르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했어요. 단 둘이 이런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니 저에게도 봄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스터 김은 제가 알뜰살뜰하고 똑순이 같아서 좋다며 마음을 밝히길래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술도 한잔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질 무렵 갑자기 미스터 김은 술값은 너가 내면 안 돼? 뭐? 너가 산다고 했잖아. 어차피 우리 사귀게 되면 그땐 내가 팍팍 쏠 텐데. 그 말에 조금 망설여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술값에 돈을 써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계획이 없는 지출엔 상당히 당황을 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사귀게 될 사람이고 술값 대신에 밥값을 이미 미스터 김이 냈던 터라 큰맘 먹고 제가 계산하고 술집을 나왔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가게 앞엔 룸메이트들과 다른 부서 사람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듯이 깔깔대고 있고 미스터 김이란 놈은 봐, 내가 나서면 돈 쓴다고 했잖아. 아, 구두쇠 같은 여자도 날 만나면 돈 쓴다니까. 내 말이 맞지? 자, 내가 이겼으니까 빨리 돈 내놔.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를 두고 지들끼리 내기를 한 거였죠.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겐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죠. 룸메이트들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차마 엄마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일단 마음의 상처를 다독였죠.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건지 아니면 금방 포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골에만 처박혀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마침 미스터 김과 룸메이트에게도 진실된 사과 전화와 문자가 왔고 저도 이렇게 물러나는 건 아닌 듯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미스터 김과 룸메이트는 정중하게 저에게 사과를 했고 마음을 터놓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미스터 김은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니 자기가 아는 형님네 회사에 저를 취직시켜 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요. 거기서 제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생긴 건 정말 6.25 피난민이나 아니면 중공군 같이 생겼어요. 게다가 성격도 엄청 쫌생이고요. 그런데 말을 엄청 잘합니다. 아주 사람의 혼을 쏙 빼놨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웬만한 연예인 MC 뺨치는 화술을 가졌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업직을 왜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때 남편은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사무격리 보면서 판매까지 거들게 됐는데 둘이 하루 종일 같이 매장 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연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솔직히 짠돌이 짠순이 커플이란 공통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도 강했죠. 핸드폰 대리점 말고 다른 사업도 하겠다며 앞서가는 추진력도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모습에 남편에게 빠졌었나 봅니다. 그때 남편 지인하고 미스터 김, 그리고 남편 셋이서 돈을 모아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 나는 쓸 때는 팍팍 쓴다는 거야. 저축만 해서 언제 돈 모아? 이젠 투자를 해야지. 솔직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촉은 정확히 적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바로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유행이 좀 지난다 싶으면 중국 넘어가서 아이템 잡아온 후에 바로 한국의 인터넷으로 파는 보따리상 역할을 했습니다. 나름 돈을 좀 벌게 됐죠. 한마디로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물론 남편 지인과 미스터 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는 미스터 김이 휴대폰 매장에 와서 아이고 우리 형수님 아니지 이젠 사모님이지 언제까지 이런 대리점에 갇혀 계실 거예요. 형님이 돈을 짭짤하게 만지고 계시는데 아이고 뭔 소리야.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해. 아는 사람끼리 부끄럽게. 알았어. 근데 형님하고 결혼은 언제 해? 혹시 나 못 잊어서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지? 이젠 미스터 김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남편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젠 결혼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금 망설였던 부분은 있었죠. 바로 남편의 타고난 바람기였습니다. 워낙 여자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길 좋아하는지라 처음엔 바가지를 긁었지만
그게 다 사업이나 장사랑 연관된다는 걸 알고 모르는 척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게 결혼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남자들 술집 가면 다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고 정말 한눈 파는 건 아니잖아. 야, 그 정도 숨통은 튀어줘야 해. 라며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시골에 계신 엄마의 건강도 점점 악화되는 통에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남편 역시 일단은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쩌면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데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악바리인지라 이 악물고 잘 살아보겠단 오기가 생기더군요. 반대로 시아버지는 뭔가 순하고 세상을 통달한 듯 생활 한복에 실실 웃고만 계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인상 좋아 보이는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데 시어머니는 그냥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물이랑 예단은 어떻게 할 거니? 우리 집은 체면을 중시해서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첫마디가 이런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아이,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 될 아이한테 하면 어떡하나? 하며 혀를 차셨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런 거 미리 말해야죠. 안 그러면 예물 예단으로 얼마나 싸우는데. 그건 몰라요? 이 정도 이야기가 오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남편은 워낙 검소하고 철저해서 예물 하나는 잘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예물은 무슨 예물이냐며 큰 소리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꼴이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아끼던 유일한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이걸로 예물 반지 준비하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엄마, 이건 엄마 반지잖아. 아이고, 의미 없어. 이 반지로 잘 나눠서 신랑 반지도 만들어주면 좋겠네. 이런 거 아끼고 다른 혼수나 예단 같은 거 잘 준비하렴. 그쪽 집안이 이런 걸 엄청 따지나 보다. 솔직히 그때쯤 결혼을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 사이에 양가 상견례도 잘 끝냈고 일단은 분가해서 살기로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바쁘다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저 혼자 지인들과 함께 발품 팔아가며 혼수 장만하고 예물 예단 세팅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고 제 통장을 갈아 넣어서 예물 예단 혼수를 준비했어요. 정말 잘 살고 싶었고 이런 걸로 뒷말 안 나오게 하려고요. 근데 시댁의 뻔뻔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특히 신우이란 년의 아나무이는 지금 생각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결혼 전부터 불쑥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언니, 시누이 용돈 안 줘요? 다른 데는 준다던데. 이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싸가지 없이 말을 툭툭 내뱉는데 아주 열이 받더군요. 게다가 결혼식 날에도 예단 예물 보면서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가 아유, 나도 시집 갈 때 이렇게 해가면 우리 시댁에서도 엄청 욕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그냥 내뱉는 년이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년이죠. 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그냥 오면 용돈 몇만 원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누이가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이었거든요. 꼴의 남자친구는 어디서 잘 사귀고 돌아다니니까 돈이 항상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찌저찌 바쁘게 결혼 준비하고 시골리고 특별한 갈등 없이 결혼까지 잘 치르면서 남편과 저는 분가해서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아주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주 틈만 나면 찾아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핸드폰 매장이 편의점 마냥 손님으로 붐비는 게 아닌지라 가게에만 앉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옵니다. 세아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좀 와보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목소리로 저를 불러요. 게다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남편에게 알아놓고 자기들끼리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시누이란 년은 소파에 거들먹거리듯 앉아서 TV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아무리 신혼에 살림이 처음이라지만 냉장고 꼬라지가 이게 뭐니? 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솔직히 어쩌다 한 번 이러면 이해를 해요.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나타나선 냉장고 반찬 지적에 청소 지적질에 잔소리는 한도 끝도 없고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쌀도 털어갔어요. 아주 기생충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에 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일부러 저를 길들이게 하려는 거였죠. 솔직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적질하는 것도 억울했지만 시집살이는 시댁에서 하니까 적어도 전세금, 전기세, 식비는 안 들죠. 이건 내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니까 더 열이 받더군요. 근데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시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쥐뿔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언니, 나 물 좀 줘요. 이딴 말을 툭툭 내뱉는데 이걸 그냥 확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뜻을 둔 것도 아닌 채 매일매일 술이나 처먹고 놀러 다니는 시누이였습니다. 정말 시누이의 밉상짓은 끝이 없더군요. 결혼 전부터 저거 뺨 한 대 세게 한 대 쳐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누이의 깐족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가족 모임 때 잠깐이니까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한 달 정도 난리치곤 조금씩 수그러드는데 시누이는 아주 잊을만 하면 가게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지멋대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은 남편이랑 거실에서 가게 매출이랑 사업 매출 나온 걸 동업자들이랑 나누고 나서 수익 계산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돈 문제고 세금 문제가 있는 터라 이젠 회계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지만 세금 폭탄 맞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 제가 이 말을 정확히 했던 게 기억나요. 그만큼 남편의 수익이 좋아질 때여서 굉장히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때 시간도 정확히 기억나네요. 밤 11시가 다 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시누이나 시어머니 뿐인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얼굴 빨개진 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몰라. 엄마가 나보고 집 나가래. 아우, 열받아. 이러면서 시누이가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가방 몇 개를 거실에 던져놓곤, 오빠, 나 며칠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 엄마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다 큰 처녀가 지 엄마랑 싸웠으면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밤 11시쯤에 오빠 집에 찾아올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투명 인간인가요? 저에겐 부탁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더니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여기가 딱이네. 나 좀 씻을게. 이러는 겁니다. 정말 시누이만 아니면 대굴박을 그냥, 어휴, 지금도 열이 받네요. 어쨌든 시누이가 며칠간은 조용한 것 같더니 슬슬 집에서 지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옷이나 신발을 신고 나가질 않나.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웬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랑 통화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야, 책임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이런 대화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둘이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에게 찍히기도 했어요. 남자는 저한테 싹싹 빌며 제발 마음 좀 돌리게 해주세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러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죠.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제가 바로 시어머니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시누이가 정조관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행여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제 딴에는 전화를 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쥐잡듯이 들들 볶아대더군요. 너 입 조심해. 시누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리고 넌 이제 집으로 들어와. 언제까지 오빠를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곤 그 옆에서 시누이란 것은 세상 순진한 척, 엄마, 내가 부족해서 그래. 언니한테 화내지 마. 이러는 겁니다. 정말 미친 집안입니다. 진짜 뚜껑이 확 열려서 미치겠더군요. 폭풍이 한바탕 치고 나서 시누이란 것은 시어머니 따라서 집으로 가버리고 저 혼자 구슬프게 밥을 퍼서 먹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어디서 그 소식을 듣고 왔는지 오자마자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겁니다. 내 동생도 철이 없지만 당신도 철이 없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꼬맹인데 당신이 어르고 달래면서 대해줘야지. 우리 집에서 더부살이 하느라 얼마나 눈치 보겠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니까 정말 기분이 확 잡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짜증을 냈더니
남편은 제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네. 여성미가 없네. 왜 별명이 악바리인 줄 알겠네. 이러면서 저를 공격하더군요. 이젠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나마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죠.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너가 정말 마음고생 많지? 나도 내 마누라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구나.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모르게 속으로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엄청 닮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안 닮은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성격은 엄청 차분한데 나머지 식구들은 급하고 돈에 민감하고 이러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근데 시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저렇게 여유 있으셔? 그치.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급해? 보통 아들은 아빠 성격 닮는 거 아닌가? 친아빠가 아니니까 그러지. 순간 너무 놀랬어요. 재혼 가정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결혼하고 말해주는 남편에게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말해주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아버지 맞잖아. 그걸 굳이 설명해서 뭐해. 같이 살면 다 알게 될 텐데.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빨리 중국 공장 쪽에 연락이나 해봐. 남편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짜증도 엄청 늘었고 게다가 집안 문제엔 일절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이래저래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꾹꾹 눌러 담은 된장처럼 묵히고 삭힌 응어리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다투시고 시아버지가 통영 쪽인가? 하여튼 어느 바닷가로 가출을 하셨단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얼핏 넘겨 들은 거죠.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그 양반 끝까지 우리 집의 말썽이네. 결혼 전엔 깔끔하더니만 나이 먹으니까 영 걸리적거려. 남편은 재혼한 시아버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시아버지는 꽤 준수한 중소기업 부장님이었는데 사별 후 혼자 살던 시어머니랑 재혼한 후에 남편이랑 시누이 공부시키는 비용이랑 생활비를 다 내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젠 이빨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왠지 측은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편 하나 없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이혼할까? 라는 말도 꺼내본 적이 있어요. 차마 엄마에게 말은 못했지만 엄마는 뭐든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 거니까 너가 참아야 한다. 참다 보면 다 좋은 날이 오니까 참아야 해.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엄마 속을 아프게 하긴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사업도 갑자기 타격을 입으면서 휘청이게 된 겁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발로 뛰며 사업을 살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러나 싶어서 미스터 김에게 전화했더니 형수 미안해. 많이 힘든 상황이야. 그래도 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 우리 동업자들은 완전히 다 빨리게 생겼어. 빈털털이야. 아니, 그래도 내가 처음에 이거 기획하고 장사할 때 도와서 아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형은 처음에 이거 하면서 조금 벌어서 모아두기라도 했잖아. 근데 우리는 나중에 동업하면서 뛰어든 거라 모을 새도 없이 일단 들이부었으니 손해가 더 큰 거고. 모아둬? 뭘 모아둬? 우리 남편도 번 돈은 족족 여기다 다 투자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번에 모아둔 돈으로 다른 거 사업 벌리는 것 같던데? 솔직히 그때 눈치는 챘습니다. 그만큼 진짜로 사업이 힘들어지긴 힘들어진 거지만 적어도 남편이 길바닥에 나앉을 만큼 완전 거지 상황은 아니란 걸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손 벌리는 걸 보니 그 사이드 사업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양쪽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맞았습니다. 그때 핸드폰 가게도 접어서 완전 동시다발적으로 돈 문제가 막힌 거였죠. 그러니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판단력에 결단력도 없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이란 년은 갑자기 언니, 이번에 나 결혼할 남자 있는데 인사받으러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지 오빠는 회사가 휘청이는데 이 시국에 결혼하겠다는 골빈 동생이라니 참으로 한심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에 찬물 끼얹을 수는 없으니까 바쁜 남편 대신 인사받을 겸 식사나 할 겸 찾아갔죠. 이미 시아버지는 가출 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단단히 싸우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도 없으니 집안에 남자 한 명이 필요해서 억지로 저랑 남편을 부른 것 같은데 남편도 바빠서 못 온다고 제가 말하니까 시누이는 엄청 당황해 하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오빠가 와야 하는데 어쨌든 언니는 모르는 척 아무 말도 말고 앉아있다 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더군요. 그때 임신시켰네 마네로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쌩 난리를 친 남자가 아닌 겁니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일단 부탁한 대로 모르는 척하며 시누이 있는 자랑 없는 자랑을 박박 긁어서 떠들어줬지만 솔직히 매우 불쾌했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시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보통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허망하게 가시니까 정말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너무 울어서 탈진 상태도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비통하고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골 친정집 안방에 며칠째 누워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됐는데 식구들 힘든 것도 좀 돌봐줄 순 없니? 지금 네 남편 사업이 힘들어서 저렇게 골골대는데 어쩜 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벙찐 표정으로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야기하는 게 양심에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앙칼진 목소리로 어쨌든 너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는 겁니다.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며칠 지난 후에 어머니 유품도 정리하고 이제 마음을 비우며 조금 추스렸는데 순간 엄마를 기념할 만한 물건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엄마를 내 곁에 늘 두고 싶다는 생각에 무슨 물건이 있더라 생각해 보니 엄마가 주신 반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우리 집 장롱을 뒤져봤는데 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은 모른다고 하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더니 세상에나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니? 너 예물 그거 쓰지도 않잖아. 그걸로 네 시누이 혼수 쓰는데 좀 보탰다. 어차피 예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무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더군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남편이란 놈도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오히려 돌아가신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거 집에 놓고 있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갖고. 참나.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 뇌가 잠시 멈추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과 대화를 해봤자 나한테 남는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거란 생각에 저는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미쳤다며 소리소리 치는데 저는 일단 집을 나와버렸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네요. 아가씨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에 있으면서 도움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요.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고분고분하고 이쁜 짓 한다며 반겨주더군요. 그렇게 일주일간 저는 정말 착한 며느리,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며느리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긴 가출을 끝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저에게 속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번 동감했고 대신 딱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계획을 듣곤 무조건 기다리겠다며 오히려 몇 가지 알려주셨죠. 그 사이에 남편이 와선 그래,
차라리 여기 있어.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러는데 다 개무시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 계획이 실천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때를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혼수품 보러 간 순간에 저는 집안을 뒤져서 시어머니 예물을 가져다가 차를 타고 1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전당포에 맡겨버렸어요. 거기도 어렵게 찾은 곳이었죠. 그리곤 그날 저녁에 모든 걸 안 시어머니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요. 별로 쓸모도 없어 보여서 저도 똑같이 팔았어요. 얼마 값도 안 쳐주더구만. 뭐? 이년이 미쳤나? 너 이거 절도야, 절도! 근데 마침 시아버지가 절도는 무슨? 내가 건네줬어. 이게 무슨 절도야? 이러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시아버지는 박수를 치시면서 아주 잘했다. 잘 팔았다. 그거 쓸모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나도 이 집하고 인연 끊을란다. 하면서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들이미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당신 진짜 1억이야? 아무리 이혼은 하더라도 딸이 결혼할 때까진 기다려주는 게 예의 아니야? 예의? 니네 모녀는 나한테 예의 있게 굴었니? 내가 돈 있을 땐 아주 알랑방구를 끼어대더니 요즘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이러면서 또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마침 집에 들러서 이게 뭐냐며 방방 뛰고 저를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안이 재수온 붙은 거야. 아이, 재수 없는 년. 이러길래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 뭐? 위자료? 남의 예물이나 훔쳐판 주제 무슨 위자료? 이러는 겁니다. 다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뒀죠. 제가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사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잠든 남편의 옷을 벗겨주다가 옷 안쪽 주머니에서 이상한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못 보던 핸드폰인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남편이 휴대폰을 2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속 사진이랑 카톡 내용을 한번 쑥 훑어봤죠. 세상에, 그 안에는 남편이 웬 여자랑 다정하게 놀러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자랑스럽게 찍어 놓은 사진들이 쫙 저장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그 여자랑 주고받는 낯뜨거운 카톡들이 보란 듯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백업받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아무 말 못하길래 위자료 얼마 부를까?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며? 근데 내가 미스터 김 통해서 다 물어봤어. 그래도 이미 초기 투자 자금은 이미 다 회수해서 보관해뒀다며? 그거 모아둔 돈 내가 소송 들어가 볼까? 당신 회사 초기에 회계 정리해준 거 나라는 거 잊었어? 내가 완전 거지 만들어줘. 그 말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제 말에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완전히 노리고 이 망할 것들을 한 방에 보낼 준비를 했거든요. 갑자기 시누이가 벌벌 떨더니 오빠가 언니랑 잘 이야기해. 그리고 내 결혼식 망치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가식을 떨길래 저는 씩 웃어줬죠. 오늘이 오기만 기다리며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 다 보여줬습니다.
음성자료 하나를 플레이해줬습니다. 시누이가 전 남친이랑 임신 이야기 나누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전 남친이 찾아와서 저랑 상담했던 내용을 다 녹음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꼴이 정말 우습더군요. 아가야,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내가 그렇게 섭섭했니? 이러면서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국물도 없었죠. 무조건 이혼 소송하겠다고 벼르니까 꼬랑지 내린 강아지 마냥 낑낑거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엄마 반지 찾아오라고 시킨 후에 저는 시골 우리 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이란 놈의 반성의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혼 소송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이란 년은 장문의 반성의 문자와 앞으로 잘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지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뭘 지켜봐 달라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연락을 주셔서 너 덕분에 나도 이 지긋지긋한 곳하고 인연을 드디어 끊을 용기가 났다. 그놈의 정이 뭔지 그냥 끌려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너가 마지막으로 힘 좀 써다오. 네 시어머니한테 나랑 합의 이혼 좀 해달라고 말해주려무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탁도 들어드렸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서로 합의 이혼할게. 걱정하지 마. 바로 즉각 말을 듣더라고요. 진작에 저랑 이렇게 소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속이 후련했어요. 바보같이 그런 집안 식구들하고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몇 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심지어 엄마 반지 도로 찾아와선 아가야, 미안했다. 노여움 풀어다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만 하고 별로 대꾸도 안 했죠. 그리고 예물 갖다 판 거 문제 안 삼는 조건과 제가 증거자료 발설 안 하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위자료나 확 뜯어낼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남편 사업이 계속 하향세라서 차마 밟아 죽일 순 없는 터라 그냥 서로 위자료 안 주고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그 후 남편 사업은 계속 안 풀리는 것 같던데 솔직히 제가 알 바는 없죠.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우연히 본 사람들 말로는 아주 착한 며느리 같이 하고 다닌다는데 모르죠. 그 성격이 언제나 들통나면 바로 이혼당할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부산이랑 김해 쪽에서 유유자적 하시면서 무슨 농장 운영 좋아하시던데 조만간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그래도 한때 며느리와 시아버지란 관계로 인연을 맺었는데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이후에 아예 번호도 바꿨고요. 경기도 근처에서 작은 공방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돈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이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 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너무 앞만 보고 살고 돈에 미련을 두고 살았더니 제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졌던 걸 아니까 이젠 여유를 갖고 남을 생각하고 남과 호흡하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키워보려고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